루빅스 큐브 앤드 김근희. 직원은 5번에 밀린 수술비 결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우두커니 서 있었다. 말을 끝낸 직원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답변을 고민하다 보니 와이셔츠 깃이 목을 조여왔다. 병실의 침묵 사이로 엄마의 숨소리가 밀려들었다. 손톱을 만지작거리다 엄마의 귀가 열려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눈짓으로 직원에게 바깥을 가리켰다. 여닫이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직원에게 대답했다. 돈은 꼭 구해보겠습니다. 우선 다음 수술까지만 안 될까요? 직원으로서도 방도는 없을 것 같았다. 지침이었을 것이다. 엄마에게 들은 적 있었다. 엄마는 가사도우미 일을 30년 했고 그래서 고난 없는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다. 아랫사람들의 말에는 힘이 없어. 집에서 바느질을 하며 엄마는 중얼거린 적도 있었다. 재량도 많이 없지. 그저 그렇게 하라고 배웠을 뿐이야. 난처해진 직원의 안내를 받아 원무과에 가봤다. 줄은 길지 않았다. 사무적인 얼굴에 다른 직원은 펜을 까딱거리며 물었다. 차상위 계층이세요?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럼 방도가 없다고 했다. 나는 알았다고 했고 병원 앞들에 나와 담배를 피웠다. 정장 외투를 벗어 벤치에 걸쳐놓았다. 엄마의 수술비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 정장이 보였다. 정장. 나는 직장이 없었다. 직장이 없는데도 왜 정장을 입는지 묻는다면 답할 수 있었다. 버릇이었다. 회사를 그만둔 건 아니었다. 정장을 입어야 하는 직장에 취직한 적도 없었다. 정장은 엄마의 몸통에 관 3개가 삽입되고 나서 입기 시작했다. 엄마가 가기 전엔 적어도 번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 작은 거짓. 말로도 작은 불꽃이 살아날 수 있어서였다. 희망이라기보다는 태도였다. 중요한 건 태도라고 어렸을 적 친구에게 들었던 적 있었다. 담배를 필터 끝까지 피웠다. 열감이 손가락에 닿을 때까지도 해결책은 떠오르지 않았다. 엄마는 병원에 들어온 뒤로 2년을 더 살아있었다. 지칠 리 없었다. 엄마가 살아있을 수 있다니 즐겁고 행복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정장을 입는 것은 조금 버거웠다. 쇠사슬로 허벅지와 가슴을 휘감는 감각이 싫었다. 그래도 방도는 없었다. 비슷한 정장 하나 더 샀고 최대한 돌려 입었다. 엄마는 아팠고 그런 것에 대해 신경 쏠 여력이 없었다. 담배를 비벼 끄고 걸었다. 정신을 차리니 8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는 건널목이었다. 신호를 기다리는 옆 여자의 목덜미에는 이슬 같은 땀이 맺히고 있었다. 교복을 입은 2명의 학생은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아주 잠깐 상상해봤다. 이대로 차도를 건너면 어떻게 될지. 속도를 줄이지 않은 차들이 공기를 찢으니 걸어간다면 찢기는 건 내 쪽일 테다. 콩소리가 나고 찢어지는 비명이 들릴 것이다. 아연실색한 운전자가 나오고 행인들의 얼굴에 경악이 덮칠 것이다. 도로에 널브러진 채 마지막으로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해졌다. 능하다면 지금의 쨍한 하늘을 바라보고 싶었다. 그러나 각도에 따라 아스팔트가 마지막일 수 있었다. 아플까? 엄마보다도 더 아플까? 순간적이라는 점에서 엄마보다는 덜하지 않을까? 신호등이 초록빛으로 바뀌었다. 몸이 뒤로 쓸리는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은 앞으로 향했다. 500에 30인 월세방을 빼는 것은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 미봉책이었다. 수술비로도 부족했고 사는 곳이 없다면 미래도 없었다. 젖은 눈을 비볐다. 금산에 사는 사촌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했지만 병충해로 죽어가는 깻잎 애기를 들은 게 지난달이었다. 큰 금액을 융통해준 이모에게 연락하는 것은 못할 짓이었다. 중학교 친구들은 나의 연락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아니, 친구들은 분명 나를 피하고 있었다. 아주 잠깐 하늘을 봤다. 아버지가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30년 전 우리를 버리고 떠난 지 오래였고 지금은 생사를 몰랐다. 그것을 곱씹을수록 나는 엄마를 놓칠 수 없었다. 엄마가 30년 동안 가사도우
미의를 해서가 아니었다. 엄마가 인생의 한 부분을 불꽃처럼 태우면서 나를 위해 헌신해서도 아니었다. 그냥 그렇다. 엄마와 같이 헤쳐간 저녁이 소중했다. 지금도 엄마와 나는 저녁마다 통화를 한다. 무엇을 먹었는지, 아침 온도는 어땠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를 차분하게 얘기한다. 나는 오늘 건널목의 초록불이 유독 빨리 바뀌었고 어떻게 내가 건널목을 즐겁게 걸어갈 수 있었는지 말할 것이다. 그러면 엄마는 기침아 고 답할 것이다. 그거 참 괜찮았네 하고 엄마가 답하면 나는 답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거 참 괜찮았죠 하고 500에 30인 월세방 앞 도로는 경사가 가팔랐다. 낡은 빌라 앞 경사를 따라 그림자가 늘어졌다. 그림자는 경사를 따라 커졌다. 걸어가는 내내 커졌다. 나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경사 끝에 도착하니 보라색 구름, 이 눈처럼 내려앉고 있었다. 나는 걸음을 멈추고 아스팔트 언덕에서 핸드폰을 쳐다봤다. 다리에 뻐근함을 느끼며 결국 전화를 걸었다. 곧 신호음이 들렸다. 어지러운 기분도 잠시였다. 이어지는 음은 달칵거리는 소리와 함께 끝났다. 여보세요? 하고 젊은 남성이 응답했다. 나는 망설였다. 부끄러움이 밀려들었다. 그렇지만 오랫동안 품어왔음에도 꺼내지 못했던 말을 떠올린 뒤 그 말을 전화기 너머로 공손하게 뱉어봤다. 안녕하세요, 칠홍님. 혹시 기억하시나요? 김순자 가사도우미님 아들 되는 김현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전화번호는 어머니의 수첩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잠깐 괜찮으시면 통화 가능하신가요? 내가 기억하는 몇 가지의 풍경은 엄마의 직장인지도 모르고 놀러갔던 거대한 담의 집이었다. 칠옥이와 마지막으로 같은 공간에 있었던 건 20여 년 전이었다. 황칠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장님 아들과는 친했다. 사모님과 사장님은 친절했다. 내게 초콜릿과 장난감을 자주 건네주기도 했다. 엄마는 사모님과 사장님을 고마운 어른들이라고 불렀다. 그때의 엄마는 젊었다.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였다고 엄마는 종종 회상하기도 했다. 우리가 갔던 마지막 계곡도 기억난다. 우리라고 하면 황칠옥과 그의 가족, 그리고 엄마와 나였다. 서늘 한 물방울이 부서지는 여름, 포근하게 감싸 안는 파라솔과 그 아래에 서머체어 올린 머리를 한 엄마는 분주했고 매끈한 피부에는 투명한 선크림이 반짝거렸다. 피부에 맺히는 땀도 반짝였다. 선명한 구슬이 사방의 경사를 따라 이리저리 굴러가는 것 같았다. 체구가 크지 않던 황칠옥과는 구슬놀이를 자주 했다. 멀리서부터 굴린 구슬을 맞히면 상대의 구슬을 따는 게임이었다. 눈치가 없지 않던 나는 늘 예의를 차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 방향은 틀릴 수 없었다. 구슬놀이에서 황칠옥은 대부분 이겼다. 자의와 타의로 승리를 쟁취했다. 이겼을 때마다 떠오르는 칠옥의 웃음은 환했고 순수했다. 그것은 앞으로 이어질 칠옥이의 몇십 년 환호를 짧게 요약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칠옥이와는 왜 그렇게 틀어졌을까? 칠옥이의 남다른 경계심 때문에? 우리가 했던 몇 번의 자존심 싸움 때문에? 확실한 건 있었다. 구슬놀이의 패가 나의 참을 수 없는 것을 건드리진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즐거워 하는 칠옥을 보는 것이 오히려 나는 즐거웠다. 칠옥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았고 충만한 행복을 선사하는 것 같았다. 숨겨진 선의는 나만이 알 수 있는 승리감을 자극하기 충분했다. 수박을 깨고 하얀 자기의 새빨간 과육을 공평하게 나누고 서늘함을 베어 무는 것은 그 후로도 여름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해의 사장님은 새로 구매한 독일산 텐트를 설치했고 엄마는 사장님을 따라 평상을 깔고 폴대를 폈다. 벌레조차 분주하지 않은 계곡에서 사장님과 엄마만이 분주했다. 사모님은 시냇물을 가리키며 개구리의 산 같은 사소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을 뿐. 이게 왠지 알아?
그리고 그때 7호기가 어디선가 구해온 루빅스 큐브를 들고 말하기도 했다. 루빅스 큐브야? 7호기의 손에는 온갖 색으로 혼재된 상자가 있었다. 아니, 사실은 6개의 색만 칠해진 단순한 상자. 7호기는 웃음을 머금으며 말했다. 이거 한번 맞춰볼래? 그리고 나는 여전히 우리의 관계가 루빅스 큐브로 인해 파탄 났다고 생각한다. 루빅스 큐브요? 그런 건 없는데. 7호기를 보기 전 나는 루빅스 큐브를 들고 가고 싶었다. 동네를 돌아다녀도 큐브 파는 곳은 없었다. 손차영을 그리며 생각했다. 왜 없을까? 병인에서는 참 좋은 장난감인데. 큐브는 스토크나 트럼프보다도 생산적인 장난감이기도 했다. 손가락을 움직이고 눈동자를 굴리고 고심한 선택의 결과를 그려볼 수 있는 혼치 않은 장난감이었으니까. 그 같은 병실의 어린 학생이 큐브에 집중하고 있으면 나는 큐브를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져. 학생도 엄마와 같은 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엄마와 다르게 학생은 작고 어린 손으로 하루에 한 번은 큐브를 만졌다. 큐브를 풀 때마다 학생은 언제나 매끄러운 이마를 일그러뜨렸다. 여러 각도를 살펴보고 계속되는 선택을 해봤다. 하지만 학생의 한쪽 면은 거듭할수록 엉망진창으로 됐다. 그러면 학생은 실증이 난 듯 큐브를 병상 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놓았다. 내가 했던 첫 큐브 맞추기도 학생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계곡 평상에 앉은 7호기는 내가 큐브 맞추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봤다. 물가를 등지고 열중하는 나의 모습이 안쓰러운 개구리 같았는지도 몰랐다. 계곡에서의 7호기는 그렇게 해야지 좋은데. 와 하는 추임새를 몇 번이나 넣었다. 쉽게 풀리지 않는 퍼즐 때문인 것 같았다. 나는 계속되는 참견에 7호기의 목소리가 거북해졌다. 그래서 나는 입을 내밀고 7호기에게 큐브를 건네며 말했다. 이제 내가 해볼래? 7호기는 기다렸다는 듯 응, 그래 하면서 큐브를 받았다. 그리고 가만히 둔 상자를 돌려보다가 알지 못할 손짓을 하더니 예상보다 금방 큐브를 맞추었다. 수많은 경우의 수 중 딱 하나, 모든 면이 통일된 색으로 된 풍경은 분명 아름답지 않을 수 없었다. 7호기의 실력이 괜찮을 거라고 예상했음에도 놀라움이 쏟아졌다. 지만 거기까지였다. 신기함은 곧 홍수처럼 범람하여 다른 감정의 지류로 쏜살같이 흘러 들어갔다. 혹시 내가 모르는 비겁한 수를 쓴 것이지 않을까? 하고 마지막 계곡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한 채 나는 질문에 사로잡혀 있었다. 해가 서산의 경계를 태운 뒤였다. 모두가 바비큐를 구워 먹을 때 나는 자리에서 빠져나왔다. 어두운 텐트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예상대로였다. 큐브는 7호기의 장난감 가방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의심의 계곡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처럼 큐브를 손에 들었다. 터질 듯한 긴장을 참으며 상자를 살펴봤다. 그렇지만 이번엔 예상과는 달랐다. 그곳에 비겁한 수 같은 건 없었다. 큐브는 견고했고 정교했다. 어떤 부분에 힘을 주든 어떤 식으로 조작하든 큐브는 저항 없이 색색의 면을 윤기 있게 회전할 뿐이었다. 다시 자리로 돌아와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7호기가 어떻게 큐브를 맞췄는지 나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달려오면서 흐른 땀으로 보라색 상의는 흥건하게 젖어 있었다. 무슨 일이니? 묻는 엄마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엄마의 발갛게 상기된 볼에는 검은 그늘 같은 술검정이 묻어 있었다. 드럼통 안에는 붉은 불길이 치솟고 있었고 사장님과 사모님은 번들거리는 얼굴로 고기를 뜯고 있었다. 7호기는 언덕의 높은 바 위에서 카세트 테이프를 들으며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하얗게 있었다. 하얗게. 이제 곧 떠오를 달처럼 하얗게. 그래서 7호기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현이라고. 정말? 연락해줘서 고마워. 당연히 통화할 수 있지. 잘 지내고 있었어? 하면서 우리를 기억한다고 대답했을 때 하얀 딸 아래에 7호기가 떠오른 것은 그 반가운 대답이 고마워서만은 아니었다.
나는 20년 넘게 상상해왔던 7호기의 목소리를 곱씹으면서 생각했다. 어쩌면 7호기는 이미 달처럼 높은 곳에 가버린 건 아닐까 하고, 그러고 보면 7호기는 상상조차 못할 다른 삶을 살아왔겠구나 하면서 나는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 집을 찾아와 달라는 7호기의 부탁이 진심이었던 것 같았으니까. 근황을 얘기했던 첫 전화가 끝나고 7호기는 다시 전화했다. 7호기는 다른 사람 같았다. 7호기는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말했다. 현아, 이렇게 된 거 정말 몰래? 너라면 꼭 시간 내고 싶어. 괜찮겠어? 핸드폰 너머의 7호기는 내게 적극적인 호의를 베풀었다. 나는 방금의 충동적인 선택이 실제적인 무엇으로 귀결됐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우리는 다음 날 보기로 했다. 전화를 끊고 난 뒤에도 나는 회색의 벽을 한동안 명하게 바라봤다. 7호기를 만나러 간다는 상황이 나는 실감나지 않았다. 7호기의 집을 찾아가는 길에도 나는 의심했다. 단독주택이 모인 미로를 통과하고 수십 개의 모퉁이를 돌면서는 7호기의 세계로 돌입하는 감각이 들었다. 성곽 같은 집들이 드러났다. 7호기의 집은 그런 집들과 달라 보이지 않았다. 거대한 집으로 가득한 구역에 서 주소 하나를 찾고 배를 눌렀다. 7호기가 손수 문 앞까지 나와서 맞이해 주었다. 나보다 약간 더 큰 키와 윤기 있는 머리카락을 하고 좋은 원단의 반소매 티를 입은 7호가는 경제뉴스에서 본 사진과 다르지 않았다. 흔치 않은 7호기의 이름을 미리 찾아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7호기가 나를 보고 환하게 웃었다. 행이다. 타이밍이 좋았어. 얼마 전까지 뉴욕에 있었거든. 전화했으면 받지 못했을 거야. 그래. 나는 어깨를 으쓱이며 7호기에게 존댓말을 써야 할지 고민했다. 다행이다. 나도 연락할까? 망설였거든. 일단 들어와. 고생 많았겠다. 7호기는 내 어깨에 친근하게 손을 올렸다. 운동으로 다져진 듯한 크고 두꺼운 손. 7호기의 안내를 받아간 곳은 손님의 접대를 위해 가꾸어진 곳 같았다. 내가 소파에 앉자 7호기가 준 비된 과일이 많다면서 어떤 걸 좋아하는지 물어봤다. 과일? 잠깐 생각하다 우리가 함께 먹던 수박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수박은 어떠려나? 7호기는 좋은 생각이라면서 손뼉을 쳤다. 좋네. 마침 어제 들어왔을 텐데. 잠깐만 현아, 부탁하고 올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7호기가 문을 나서기 위해 옆을 스쳐가는 순간 좋은 향기가 났다. 주인이 사라지고 난 방은 순식간에 적막에 빠졌다. 나는 그제야 좋은 향이 응접실 곳곳을 떠다니고 있다. 는 사실을 깨달았다. 마치 긴장한 이들의 등을 쓸어내리는 듯한 선택된 향기. 거부감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7호기와 놀러갔던 옛날 계곡의 물향기 같았다. 7호기가 온 것은 얼마 지나지 않은 뒤였다. 큰 수박 하나를 가슴에 안은 채로. 어렸을 때 생각난다. 그치? 그러게. 나는 불편한 옷의 감각에 저항하며 어깨를 으쓱였다. 사장님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셨는. 네. 내 목소리는 반가움에 한껏 높아진 상태였다. 그거 알아? 나는 그분들이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 걸 잊을 수 없어. 엄마랑 아빠가 그랬어? 영광이네. 좋은 기억으로 남았던 거니까. 당연하지. 나는 7호기가 과도를 들고 수박을 자르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가까이서 본 7호기의 손은 혈색이 도는 건강한 손이었다. 손이 어떻게 하얗면서 빨갈 수 있을까? 저 손으로 큐브를 맞춘다. 면 어떤 느낌일지 순간 궁금해졌다. 맞다. 사장님이랑 사모님은 잘 지내시지? 내게 두 분의 환한 웃음이 떠오른 것은 바로 그때였다. 7호기는 아 하더니 말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어. 7호기는 목소리를 낮게 했다. 어머니는 옛날에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2년 전 갑자기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아예 한국으로 돌아온 거야. 나는 미간을 모았다. 미안해. 그런지도 모르고. 내가 뭐가 미안해. 자, 수박이야. 아주 맛있을 거야.
칠호기가 접시를 건네며 환한 웃음을 지었다. 도우미가 제일 좋은 수박이라고 건네줬거든.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이야기였는지는 요약할 수 없을 정도로 공유하고 있는 것들을 남김없이 꺼냈다. 그런데 다르게 기억하는 사건이 많아서 신기했다. 이를테면 칠호기가 가장 친하게 생각한 사람이나 였다는 이야기, 칠호기가 구슬놀이에서 더 많이 졌다고 기억하는 이야기, 아니면 계곡에서 내가 죽을 뻔한 적도 있었다는 이야기. 나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계곡에서 죽을 뻔했다고? 응. 아빠가 물에 뛰어들었잖아. 너희 어머니는 소리도 지르셨는데? 전혀 기억 안 나. 나는 입술을 동그랗게 말았다. 그랬어? 내가 거기까지 닿으면서 고마웠던 건 따로 있었다. 칠호기가 갑작스러운 전화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는 점 이었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칠호기의 대응에 나는 편안해졌다. 좋은 향기 때문이었을지도 몰랐다. 칠호기가 사람을 편하게 대한다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된 덕분인지 아니면 천성이 그렇게 발현된 것인지 짐작하지 않았다. 옛날 한순간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많은 부분을 안다는 생각이 오만이라는 걸 나는 모르지 않았다. 내가 아는 순간의 칠호기는 없다는 것, 단면이라기보다는 입체로서의 칠호기가 있다면 있을까? 칠호기가 와인 냉장고에서 좋은 술을 꺼냈던 것은 수박을 해치우고 서로에 대한 긴장도 풀린 후였다. 칠호기가 일어나 안내를 해줬다. 우리는 손에 와인을 한 병씩 들고 고요한 집을 둘러보았다. 칠호기의 집은 복잡했지만 넓고 편안했다. 곳곳의 방을 구경하면서는 칠호기의 프랜차이즈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었다. 고난과 역경이 있었지만 노력과 정성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었다. 그럼 가게들이 전국에 몇 개나 있는 거야? 몰라. 한 1000개. 칠호기의 프랜차이즈는 친근하고 소박한 이미지로 잘 알려진 식당이었다. 엄마와도 가본 적이 있었다. 고했는데 칠호기는 고맙다고 웃기만 했다. 엄마 생각이 났다. 나는 칠호기를 바라봤다. 칠호가 근데 현아 벌써 술이 떨어졌다. 일단 2층으로 갈까? 그리고 2층의 검은 방에서 두 번째 자리를 시작하면서는 칠호기가 지금까지 모아온 온갖 것들을 내게 보여줬다. 로마 시대의 금화, 난파선에서 얻은 청자, 마르크스의 손가락 같은 것을